우리는 보통 떠오르는 강대국을 조심해야 한다고들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 바로 쇠퇴하는 초강대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외교 정책 정말 예측하기 힘들죠? 그 원인으로 다들 도널드 트럼프를 딱 지목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 한 명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산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뿌리 깊은 원인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제의 진짜 해답은요, 어떤 한 사람의 성격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쭉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패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잠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볼 곳은 바로 1956년입니다.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과거의 사건 속에 오늘날의 미국을 이해할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지위 불안, 영어로는 스테터스 엔자이어티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한때 세계 최고였던 나라가 우리 힘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느끼면서 겪는 일종의 심리적 패닉 상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은요, 종종 아주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1956년 7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이 발칵 뒤집히죠. 자기들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아주 무모하게 이집트를 침공해버립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뒤인 11월 새로운 강자, 바로 미국의 엄청난 압박에 못 이겨서 정말 굴욕적으로 군대를 빼야만 했어요. 이 모든 비합리적인 결정의 배후에 바로 그 지위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이 사건이 대영 제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린 셈이었죠. 그러니까 이 수에즈 위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명확해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라도 국가의 지위, 그 위신이 걸린 문제 앞에선 상식을 벗어나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1956년에 영국이 겪었던 바로 그 지위 불안이 지금 오늘날의 미국에서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혹시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오고 있었어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국제적인 동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거나 국제형사재판소를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들, 전부 트럼프 이전에 나타났던 아주 명백한 신호들이었죠. 아니, 그럼 미국의 태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 비교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미국은요,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힘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마샬 플랜처럼 관대함을 베풀 여유가 충분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어적으로 변하고 날카로워진 거죠. 예전 같은 그런 여유, 이젠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트키디데스가 남긴 이 유명한 말이 있죠. 강자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약자는 견뎌야만 하는 걸 견딘다. 과거의 미국은 이 말을 동맹국들을 지켜주는 논리로 썼습니다. 우리가 강하니까 너희를 지켜줄게.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뜻을 강요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의 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진 거죠. 자, 영국의 쇠퇴와 미국의 쇠퇴. 둘 다 역사적인 패턴이라는 점에선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미국의 쇠퇴가 영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후계자를 한번 보세요. 영국이 패권을 넘겨줄 때 상대가 누구였죠? 바로 동맹이었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잠재적인 후계자는 누군가요? 바로 라이벌 중국이죠. 여기서 오는 심리적인 충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뭐 가업을 잘 키운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미국한테 이건 적대적 M&A로 평생 일군 회사를 빼앗기는 기분인 거죠. 바로 이 차이가 한쪽은 비교적 평화롭게 물러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공격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영국의 퇴장은 계승에 가까웠지만 미국의 쇠퇴는 적대적 인수로 느껴진다는 것. 이 감정적인 차이 하나가 미국의 반응을 훨씬 더 공격적이고 또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위험한 쇠퇴는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정학 얘기할 때 특히 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새로 떠오르는 강국이 기존의 챔피언 자리를 위협하면서 결국 전쟁이 터진다는 그 이론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함정의 진짜 위험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요, 야심만만하게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은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기존의 챔피언, 바로 미국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사적인 몸부림은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AI나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을 통제해서 경쟁자의 발목을 잡고 온갖 경제 제재와 관세를 동원해서 압박하고 심지어 오랜 동맹국들에게까지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관계를 흔들고 있죠. 이 모든 건요, 순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한 국가의 처절한 생존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이런 행동들은요, 특정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정책적 선택,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는 초강대국의 거의 본능적인 저항에 가까운 거예요. 시인 딜런 토마스의 이 구절만큼 지금 미국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순순히 그 좋은 밤으로 들어가지 마오.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시오. 말 그대로입니다. 순순히 2인자의 자리로 물러서지 않고 꺼져가는 패권이라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는 것.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트럼프는 이 거대한 분노의 파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파도에 가장 능숙하게 올라탄 서퍼였을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누가 미국의 리더가 되든 지위 불안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떠오르는 강대국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해 왔잖아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더 예측 불가능한 쇠퇴하는 강국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